잘 아시다시피 직접민주제를 실시했던 나라는 지금까지 역사 유래상 그리스의 도시국가 이외에는 스위스가 유일하죠. 스위스가. 예. 그리스의 도시국가 이외에는 정말 스위스가 유일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주민자치하는 쪽에서 주민총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직접민주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직접민주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역 단위는 사실 마을 단위는 직접민주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민주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마을에 위기가 닥치면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로 모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교회당에서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악당을 어떻게 물리칠 거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하부이 민주주의이자 직접민주주의죠. 그래서 그게 미국 사회에서는 교회도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가 타운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타운홀이라고 하는 곳이 복합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공서 건물 타운홀 마지막 그 행정의 말단, 우리로 말하면 이제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가 마을 단위에 하나가 있고요. 그 건물 안에 대체로 우체국,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 모든 곳들이 그 안에 같이 다양하게 모여 있죠. 그래서 뭐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가 천마을부터 시작해서 정음관, 훈민관이 아마 우리 제일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이제 그런 타운홀 같은 데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다양한 시설들이 거기 결합이 돼서 했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우리는 거기 안에 행정시설이 제대로 다 들어오지 못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체국도 안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관계법에 의해서 부처 간에 이게 너무 그 좀 칸막이가 좀 높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처럼 합중국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행정력이 또 굉장히 낮은 단계까지 잘 미쳐요, 우리나라는. 바람직한 거죠. 어찌 보면 바람직한 건데, 너무 이제 또 정부가 잘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수준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공무원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우리나라, 요즘 같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서 아시겠지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초기에 그거 시행될 때 느껴보셨겠지만 이렇게 시스테마이징이 잘 되는 국가가 없습니다. 놀라운 수준이죠. 그러니까 주어지기만 하면 정말 이 업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돼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게 뭐냐. 하부이적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하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기를 몇 번 겪어보지 못했죠. 일제강점기에도요, 그 문화정치 시절에나 그 다음에 조금 일부는요, 비록 일본 사람들이 위주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 비슷하게 면 단위의 의회 같은 걸 두어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약간의 대의민주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어쨌든 지역 안에서 뭔가를 뽑아서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을에 가까웠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도 공려조합이라든가 혹은 진흥회라든가 공려조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설계들을 상당히 좀 초밀하게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설계는 진흥회 같은 건 누가 많이 했냐면 그 행정구역 통폐합,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1914년에 그 당시 내무국장이었던 오하라 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거의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학자인데 나중에 50년대까지 일본에 가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자서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읽어보면 대략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우리나라를 기획했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을에 가서 역사를 살펴보고 하면 우리 동네는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그런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 마을들이 언제
1914년에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라는 거에서부터 거의 시작해요. 99%의 마을이.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민중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바로 그 해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촌계, 이 촌계는 응세적 성격이 강했는데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고 뭐 거의 백성들의 3분의 1이 도륙당하고 마을은 다 분해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믿을 거는 가족들밖에 없다고 해서 지방이든 어디든 가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 안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집성촌이 형성이 돼요. 이 시기에 장가를 이제 안 가고 그 조선 초기부터 시집와라 했는데 계속 장가 갔거든요. 그랬는데 드디어 임진왜란 시기가 되면서 이제 정착이 됩니다. 시집을 오게 돼요. 왜? 집성촌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댁이 다 무슨 댁이 되냐면 다 복신의 집, 다 김씨네 집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도 복씨, 저기도 복씨, 저기도 김씨, 여기도 김씨 그러면 김씨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댁이 시집 오신 그 친정집을 무슨 댁으로 그러니까 여기 저 풍산댁, 저 정산댁, 여기 저 공주댁 이렇게 집을 그렇게 부르는 현상이 이제 그때 생기죠. 이 시기가 뭐냐면 시족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마을 단위의 자치구조가 종중회의와 마을회의가 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1표에 한 가구당 한 표씩 어떤 그런 그 대동계 구조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조금 좀 위계 질서가 있었죠. 약간의 위계 같은 게.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아주 민주적인 우리 역사적인 절차를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 문서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게 여기 바로 옆에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부전대동계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64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 270에서 280가구 정도의 가구가 한 가구당 옛날에는 한 10명, 그러니까 한 2,700명 정도가 이렇게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 민주주의를 했던 그게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한 가구가 세 집이나 두 집인지 아니 세 명이나 두 명일지 아니면 10명일지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1인 1표로 줘버리면 이쪽 집은 20명이고 저쪽 집 2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집 유리한 방법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또 남성 우월주의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대주,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1표씩만 한 가구당 가장에게 1표 하나만 준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죠. 아이들에게도 없죠. 젊은이에게도 없죠. 오로지 집안의 어른만 표를 갖게 되죠. 그 구조였지만 어쨌든 민주적인 어떤 절차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됐었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근간을 이루는 성리학이 사실은 주자가 만들었던 그 성리학, 살인파의 성리학이 뭐냐면 그 당시 훈고나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로부터 내려오던 그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 중앙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앙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든 게 주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 안에 뭐 유향소라든지 경제소라든지 막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방분권을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막 뭐가 생겨나는데 예를 들면 민간이 하는 사창제 같은 거 이런 거는 뭐냐면 그 광해군 때 이제 이의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들었던 민간주의 사창제가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사창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사창이에요.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그 곡식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마을에서 빌려줘요. 그렇게 하고 다시 곡식을 돌려받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어내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반응이 좋았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오늘날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주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동단위나 어떤 그런 아파트 단위의 그 공공자산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치 구조가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한다. 그래서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가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민총회를 치르실 때 그냥 이렇게 자치위원님들의 입소문만을 위해 치르는 총회보다는 2019년에 총회를 잘 치르셨더라고요. 그 동대표 회의와 주민자치회가 철저하게 좀 자꾸 소통을 하셔서 가능하면 아파트에 이런 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레이어 간 소통이 잘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세종의 어떤 총회를 치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조가 1800년대 후반에 향회라는 이름으로 기가 막힌 구조가 만들어졌었어요. 1895년이죠. 그 동학 농민운동 그 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교육립국조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문교부를 만들고 교육부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교육법을 처음 만들었어요. 고종이. 예. 그래서 그 해에 초등학교를 처음 열어요. 교동초등학교 저 어디냐면 광화문 옆에 저 경운궁 뒤에 있는 초등학교가 그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육자치, 교육구조 뭐 이런 것도 그때 거의 근대적인 구조가 다 만들어지고요. 향회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 자치구조가 그때 또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나서 정권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아간파천하고 막 이런 일이 여러 개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 후에 뭐 외교권 박탈당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향회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죠. 지방 단위에서는 고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고성 부사 총세록의 기록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1895년에 그때 이 밀란을 통해서 그 고성을 장악했던 경남이죠. 저 공룡 있는 그 동네, 거기를 공룡 발자국 있는 동네, 거기를 장악했던 그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이제 부사와 그 관리들과 대등한 자격에서 왜냐하면 점령을 했잖아요. 대등한 자격에서 일종의 협치 구조인데 이쪽에서 추천을 하고 여기서 임명해줘요. 그러니까 이쪽에 권위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옛날 그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나요? 그 이후에 명예혁명 이후에 이 대헌장 이후에 그 대통령 그 왕의 권력이 일부 존중만 받고 이 시민들이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명도 시민들이 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필요가 하면 이렇게 민회를 그 안에서 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고 이 민회는 또 언제도 열리냐면 독립신문 만들었던 독립협회 때도 또 이 민회가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 총회의 역사를 잘 훑어보면 사실은 주민총회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시민들이 권력을 잡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살인파도 일종의 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역이나 지방 권력에 대한 인정을 많이 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놓고 본다면,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 중앙에 있는 왕의 권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현장에 있는 마을과 지역의 권력이 강해질 때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민주주의에 가깝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국가를 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이 왕권 국가 같은 경우는 짐을 보호하기 위해 짐과 짐의 백성인 이렇게 가지만 지금 있는 나라는 거꾸로죠. 예, 어떻게 가냐면 내가 혼자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보충성의 원리 얘기한 적 있나요? 안 했어요? 내 집 앞에 길이 있어요. 내 집 바로 앞에. 이걸 샛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마을 안길이 있어요. 여기는 마을 안길은 우리 동네 사람 한 고사대에 있는 그 사람들 한 10집이 같이 눈 치우는 길이에요. 그 조금 더 나가면은 마을 어귀길이 있어요. 여기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니까 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치우는 길이에요. 그러고 나면 마을 밖에 간선이 있죠. 거기하고 어귀길하고 사이에 그 결절지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무가 4종류 중에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면 저 아래쪽은 푸조나무까지 5종류인데 이쪽 동네에서는 정자나무로 느티나무, 그 다음에 팽나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버드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요 네 종류의 하나가 딱 서 있고요. 그 옆에 장승 같은 게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을 입구를 정해 놓죠. 그 바깥에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그래서 오롯이 요 안쪽으로는 마을에서 책임져 주는 도로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차근차근 들어오다 보면 우리 집 앞에 나만 쓰는 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쓰는 도로. 이 도로를 우리는 샛길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이 길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자기를 찾는 왜냐면 개인을 위한 길이니까 그렇죠. 올레라고 해요. 제주도에서는 그 길을. 여기가 뭐냐? 내가 나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모든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오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거기를 있는데 그 다음 길도 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힘에 부치죠. 그리고 나만의 길이 아니라 같이 쓰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 보충성의 원리가 통하면서 협력합시다 해서 만든 게 마을이에요. 마을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냇물을 큰 거를 관리해야 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마을과 그 냇물을 같이 관리하는 또 다른 마을과 협력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겠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큰 도로를 낸다든지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지방이 해요. 그럼 지방끼리 갑자기 어디서 누가 쳐들어와요? 외국에 북한 같은 데서 막 이런 막 누가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지방끼리 뭉쳐서 그들을 막기 위한 외교와 국방을 책임져주는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식의 국가의 발생 방식인 거예요. 이게 보충성의 원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하신 적이 없어. 학교에서도 안 배웠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보충성의 원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헌법의 근간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뭐였냐면 왜 태어나셨어요? 죄송한데. 예? 그때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났는지 우리 학교 때 배웠죠. 뭐 때문에 태어나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틀려요. 우리 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인데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거든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할 여유가 없었어요. 민족을 중흥시켜야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흥 이제 했잖아요. 군사력 뭐 세계 6위, 어저께 SLBM 막 쏘고 막 이런 뭐 엄청나요. 지금 보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그렇고 뭐 국방비가 작년부 올해부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뒤집혔어요. 아시죠? 네, 일본은 계속 정치하고 있고 우리는 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완수했으니까 완수하셨어요. 지금 광개토대왕 때보다 우리가 더 힘이 세요. 솔직히 말하면. 자, 완수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답게 나를 찾고 나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보충성의 원리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 거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고, 국방을 책임질 때도 옛날처럼, 누구께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지키는, 이런 능동적 군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차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총회는 뭐냐? 예, 여기서부터 다시 총회로 돌아올게요. 주민총회는 뭐냐? 그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는 첫 번째 어떤 행동의 발로죠. 적극적인 나로 지역 안에서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오롯이 행사할 수는 없지만, 예. 왜냐면 이제 예산 편성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아직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저도 못해요, 지금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은 결국은 공무원과 협치를 통해 풀어나는데 그 협치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합의해야 공무원하고 협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하는 주민들끼리의 합의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민 대표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민자치회가 그런 대표 기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선거로 지금 뽑히지 않으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을 갖기 위한 중요한 몇 가지의 절차적 정당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다른 데보다 그런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일반 주민들을 모두 참여시키게 할 수 있는 개방성. 다 참여하세요. 이게 마을계획단 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해가지고 자치위원님들도 누구라도 하실 수 있으니 오세요라고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스 때 그 검증받았던 제비뽑기 이스라엘의 옛날 구약 성서상에 나오던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누구나 주인이고 누구나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상태에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가장 대표적인 수학적 산물이죠. 예, 통계적 산물이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우리는 정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주민총회라는 걸 통해서 직접민주주의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우리가 장을 열어주는 걸 통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회는 특히 우리가 헷갈려 하시는 게 그래도 우리 동단위는 덜한데 이 면단위나 이런 데를 가면은 어떻게 여겨지냐면 옆에 새마을지회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무슨 행사를 뭐 좋은 걸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모이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야 이번에 의용소방대가 이런 거 한다는데 그거 우리가 아이템 뺏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 좋은 거 해야 돼. 의용소방대한테 밀리면 안 되죠. 우리 자치회가.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건 의용소방대랑 경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표성이 아니죠. 그분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 자치회라면 야 이번에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걸 하신다고 하네요. 어휴 이렇게 좋은 일이 저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저기도 같이 하셔서 우리 함께 좀 이거 하시는 거 좀 띄워드리고 홍보도 같이 해드리자고요. 뭐 필요하신 거 없나 가서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해 있던 과거의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참여하게 하는 것 똑같은 건데 총회가 일종의 잔치로 열리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총회가 혹시라도 11월 달에 한다면 이런 거는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없어져 가는 것 중에 11월에 아주 대표적으로 가족을 하나로 모으던 중요한 경험치가 있어요. 동네를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로 엮는. 그게 뭔지 아세요? 1인 가구가 되면서 특히 이거 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졌고, 그게 바로 김장이죠.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근데 요거를 누가 하냐면 보통 자원봉사 하시는 데나 부녀회가 이제 그동안 주도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허리띠, 뭐라 그러죠? 어깨띠 두르시고, 김치를 막 담그시죠? 그래서 열심히 담그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밀폐용기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독거 노인이시라면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이렇게 딱 이렇게 드리면서 받으셔야죠. 이렇게 받지 않죠? 여기 앞에 봐야죠. 네, 이렇게 받죠. 그 사진 하나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죠. 이 구조가 과연 자치적 구조냐라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봉사적 구조죠. 제가 선생님께 수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민 간에 뭐가 생기죠? 예, 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치에서 우리가 뭘 푼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주민총회는 김장축제도 열고, 예? 장터도 열고 그날 거기서 우리 뭐 마을 뭐 하는 1년에서 제일 큰 대목장 장터도 열고 그리고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한 동 전체가 함께 굉장히 그 큼지막하게 여는 축제로 열고 집에 갈 때는 그 엄청난 김장축제를 기네스북에 했으니까 자, 삼척에서 시집 오신 분은 강원도 김치. 서로 이제 그 김치 레시피 중에 맛있는 레시피 대회를 열어서 작년도에 우승하신 분이 김치들을 여기다가 입선한 김치를 레시피로 해가지고 모둠을 만들어서 난 이번에는 전라도 김치 한번 먹어보고 싶어. 막 가서 참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독거 노인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두가 요만한 그 밀폐 용기에 이 김치를 들고 집으로 가져가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이벤트로 쓸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할머니나, 죄송합니다. 할머니나 수혜를 베푸는 높으신 나도 둘 다 결국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개념들이 총회에 조금 묻어나면 좋지 않을까.
예, 총회 구조예요. 뭐 김장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주민총회가 그렇게 좀 격의 없고 부담 없는 자리가 되어야 말이 시원하게 나오죠. 예. 그리고 또 그 시원한 말을, 불편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허허허 웃고 아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행정기관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나 갈등도 현장에서 충분히 녹아내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자치로 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총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짜잔. 원래는 제가 총회를 치르기 전에 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배경을 찾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찾고 이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와 불편함을 연결해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역 안에 좋은 인적 자원들이 있으면 다 찾아내고, 지역 안에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다 찾아내고, 지역 안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다 찾아내고, 그래서 한데 문둥그려서 하나의 뭐를 만드느냐면 부족한 부분을 일단 하나의 그롤로 만들어내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한다. 그거를 이제 그롤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언제? 아니, 누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육하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 육하원칙으로 그 그롤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간단한 스토리텔링의 절차도 필요하고, 또 이런 그 가치를 모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계획을 세울 때는 마치 계획은 여러분들 여기 교육학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셔서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환을 짜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이 총회가 되었든 우리가 마을 계획의 의안을 만들든 상상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안에 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뭐 파라솔을 설치하는 거를 하는데, 시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급하니까 먼저 해보자. 몇 군데만 뭐 했다. 시하고 상관이 없이 뭐 일단 하게 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는 거를 상상을 해야죠.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런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의안으로 내야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대별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일단 타임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누가 해야 되지? 그걸 이제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누가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시청에 물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두 번째, 예산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어보자. 세 번째, 예산을 만들려면 뭐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 예산을 만들려면 그거의 그 시설의 가격을 물어봐야 되겠죠. 설치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견적을 얻으러 업체를 이제 찾아봐야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타임라인 안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마치 교환을 짜듯이 처음에 도입부에 뭐뭐뭐 하고, 그 다음에 전개할 때 뭐뭐뭐 하고,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결말을 내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짜듯이 그렇게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스토리텔링은 항상 인물, 구조, 갈등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문제인 거고요. 구조는 그 문제를 양상하고 있는 구도인 거예요. 인물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거나 아니면 이걸 필요로 느끼고 있는 당사자인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역할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발령, 그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 요청을 오더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았을 때 함께 그것을 이렇게 요리해야 하는 지원자가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 그거를 이건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딴지 걸어줄 사람도 필요하죠. 그게 이제 대립자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야기처럼 풀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림이 혹시 여러분 건 있나요? 얘는 없네. 네, 있어요. 예, 예, 예. 요게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동네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그 체험놀이 기구예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요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경주도 시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삼각대를 만들고 거기에 딱 올라타서 이렇게 있으면 6명의 사람들이 여기다 줄을 이렇게 띄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땡기고 양쪽 옆에서 한쪽에서 먼저 땡기고 한쪽에서 이쪽에서 땡기고 이렇게 땡겼다 이렇게 땡겼다 하면은 이 삼각형이 쿵 이러고 가요 앞으로. 그럼 앞에 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 하고요. 뒤에 있는 3명은 그거를 이렇게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역할이 제일 앞에가 리더. 그 양옆에 이쪽이 그 리더를 조력하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뒤에서 아무도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기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균형자. 그 다음에 앞에 리더가 있으면 거기 바로 밑 뒤에서 이걸 땡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대립자라고도 하고 역으로 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팬이자 대립자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서 그거 되겠어요? 계속 되물어가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데 이 6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6개의 역할은 하나의 팀에서의 역할과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팀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할 때 저런 역할들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나 보면 그 구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계획 안에다가 넣어야죠. 그래야 계획이 안정적이고 균형적이고 문제가 없고 이렇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저 그 6개의 구조의 역할이죠. 6개죠. 가운데가 이제 문제인 거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우리가 다가가야 할 목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함께 합의를 끄집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뭐냐? 동네 안에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인 거예요. 아까 제가 김장축제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만들어서 아까 그 할머니께 이렇게 수혜를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했다면, 그죠? 서로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거리형, 시장형일까요? 아니면 사랑방에 이렇게 오붓한형일까요? 아니면 무대형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주는 걸 이렇게 찍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무대형이 돼버리는 거죠. 보여주기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이러기가 쉬운 프로그램보다는 가능하면 이렇게 사랑방형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적을 때는 이렇게 사랑방형으로 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시장처럼, 광장처럼 이렇게 풀어나가는 형식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방식도 효율적이고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총회는 이 3가지를 다 적절하게 조합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원탁이 이렇게 쪼르륵 앉아서 주제별로 앉아서 토론하고 회의하는 방식인 거고요. 이런 거는 뭡니까?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대규모로 투표도 하고 하는 그런 방식 같은 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팔페 같은 것도 되는 거죠. 요거는 장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전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보의 수집은 이게 더 유리하고 정보의 교류, 심의 토론은 이런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공동체적인 의식 이런 걸로는 얘가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요 3가지 형태가 잘 좀 이렇게 버무려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 아까 얘기한 그 6개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나 중점 과제 그리고 세부 내용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기업이나 어디나 하고 있는 건데 이 미션, 비전, 워크샵 이런 거 많이 치러요. 이건 뭐냐고요? 지향점하고 미션, 수행할 내용들, 중점 과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많이 만들어요. 세종시도 계획안을 만들 때 이 구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보면 항상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서 풀어내는데 이거를 연역법으로 제일 위에 거부터 딱 정하고 푸는 경우도 있고 귀납적으로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쫙 적어내서 우리의 의도를 찾아내서 그것들이 어떤 건지 중점 과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럼 얘네들이 뭘 지향하고 있지를 찾아내서 이렇게 비전을 찾는 이런 귀납적 방법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셔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 어떻게 나갈 건가 올해나 내년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번 총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냐 이거를 아예 딱 정해놓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과별로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잡고 그것에 대한 세부 활동 계획을 이렇게 쭉 잡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을 올립니다. 총회에 안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찾아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워크숍에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계획을 짜는 건데요. 보통 문제가 있나 없나부터 파악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 쓰는 방법인데 이제 실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아까 이렇게 회의하는 방식이나 해서 나는 우리 지역에 뭐에 대해서 몇 점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비판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교통점수를 50점 줬습니다. 솔직히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게 나쁘거든요 라고 말할 때 여기 적혀지죠.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적혀진 내용들을 쭉 여기 이제 나열을 해요. 그래서 분야별로 이 KJ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 큰 캔버스에다가 이거를 나누면 이게 뭐냐? 우리 지역의 불편과 요구가 돼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 8개 가지고 8개 팀에서 서로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면서 한 3팀씩만 돌아가면서 해주면 여기 이 아까 카드 토론 안에서 지역의 문제점이나 지역에 이제 고쳐야 될 점, 개선하고 싶은 거, 요구사항 이런 게 꽤 나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다가 그걸 놓고요. 이거는 욕구조사예요. 욕구조사. 실제 주민들을 만나서 저번 인터뷰법 같은 거 할 때 제가 좀 가르쳐 드렸죠. 설문이나 인터뷰로 또 받아온 거 있죠. 그런 것도 여기다 다 적어서 여기 한 편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자원을 이제 찾아야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마을의 가치 자원인데 분야별로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동네 안에는 우리와 함께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을까? 굳이 그 전체 다를 다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인적 자원을 보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원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 자원이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단위 대표회의 땡땡땡땡땡땡땡땡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조금 안 되니까 지금 아직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쭉 그걸 다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 모으고. 그래서 이렇게 쫙 우리 동 안에 인적 조직이나 이런 것들 다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를 합니까? 우리 지역 안에서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들을 다 놓는 거죠. 공원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카페, 모일 수 있는 장소, 또 같이 이벤트를 열 수 있는 거리, 장터를 열 수 있는 넓은 공간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치 정보가 있죠. 이게 아마 자치회 해보셨으면은 우리 회장님 요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마을 계획 세울 때 아마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가치 정보로 뭐 잘하는 사람이 뭐가 어떻다 뭐가 되는 거 잔뜩 모으는 거죠. 이게 경제 정보일 수도 있죠. 지역 안에 경제 정보 중에 떡볶이를 잘하는 집이 있다. 맛집도 넣고 또 우리 동네는 뭐가 많은데 뭐가 있다. 이런 걸 여기다 다 적는 거죠. 문화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정보가 뭐냐. 요거는 이거는 아예 정해놔도 돼요. 처음에 배운다, 빌려준다, 소문내준다, 함께 논다, 함께 치룬다, 만들어본다, 민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그 처리 정보의 예를 아예 우리가 미리 쭉 만들어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사람 정보, 공간 정보, 가치 정보에는 특히 가치 정보에는 예를 들면 경제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컨텐츠를 다 적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위에 사람 정보하고 조직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누가
누구랑 할 건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으로 할 건데, 이거 왜 하는 건지는 여기 앞에 욕구가 있으니까 그 욕구에 의해서 끄집어내는 거고, 그걸 해결을 할 때 누구랑 할 건데, 이렇게 놓고 그걸 해결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할 건데.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마을 전체의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원 조사.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욕구니까 공격이에요, 공격. 하나는 그걸 처리하는, 공격을 처리하는 디펜스가 뭐냐면 자원 조사예요. 그래서 욕구 조사와 자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까 제가 카드형으로 했던 거는 욕구 조사의 한 예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인터뷰, 설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욕구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FGI 뭐 이런 거 배웠죠, 지난번에. 왜 그런 게 다 욕구 조사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요게 뭐냐면은 가치 조사. 가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죠. 누가 누구랑 할 건데, 뭘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어디서 처리할 건데,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글어를 만듭니다.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 문장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것까지 하시면 이제 기획의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성공한 거예요. 한 문장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구체화시키는 살을 붙이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문장 만든 단계에서 대체로 공유회를 한번 이렇게 해요. 이제 행자부 매뉴얼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주민공청회, 주민공유회 해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중간 공유회로 이렇게 푸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계획단이 요거를 만들고 나서 원래회에 올리기 전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된다. 제가 단어를 욕구라고 표현해서 조금 너무 이게 커져 버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불편함이 나타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욕구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는 뭐 욕심이 커서 이번에 막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쓰고 싶어요.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도 돼요. 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요. 욕구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할 건데,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건데, 요 정도 수준에서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데, 요 주도자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할 거냐, 프로젝트는 뭐냐, 날짜는 뭐냐,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지금 행사 위주로 제가 일단 짜본 건데, 민원은 또 다르죠. 근데 요때 보시면은 요 내용이, 여기는 없나? 아쉽다. 없나 보다. 요거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 예. 이 계획의 실행을 구체화시킬 때 아까 얘기한 좀 얼토당토 않거나 좀 많은 요구를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조금 정리가 되죠.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원으로, 필요한 자원을 건데 자금은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하는 데서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데까지가 이제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거 호응은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고민해보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맞아? 이런 거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민원으로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을까? 그걸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게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더라.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맞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될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해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종목별 상상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구할 건데 예산, 어떻게 구할 건데 조직, 어떻게 참여시키게 할 건데 주민들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질문을 던져야죠. 분야별로.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 페이지에 어떻게 할 건데 부분이 아마 제가 지금 이게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 PT가 사실 좋은 PT가 아니에요. 제가 죄송한데
요게 이제 그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의 취지에 맞는 목적이나 목표인가? 아까 욕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이런 질문으로 이제 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도 질문을 해보고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해보고요. 사업량은 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인지.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고운동에서 이거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장터,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터가 너무 좋다고 여시겠대요. 24회를. 헛소리가 나죠, 바로. 예. 그러면 못하죠. 예, 뭐 4번이면 모를까. 그죠? 그 제가 4번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자원, 이런 자원, 이런 자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자원조사가 필수예요. 해마다 전에 자원조사한 내용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돼야죠. 근데 그게 마을 계획단끼리 어때요? 이듬해하고 다음해가 카톡에서 뭐 만나고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멤버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똑같은 거 또 하고 우린 좋지. 강사나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늘 새로우니까 똑같은 거 또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체크표를 두세요. 이렇게 해서 체크 요소를 두셔서 처음에 그 한 줄짜리가 나왔을 때 그 한 줄짜리 그 안을 이렇게 예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나면 요런 것에 의해서 살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필요한 자원은 뭐가 있느냐, 정보와 자료가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선례나 정보와 자료가 있는가 이렇게 해보고 그럼 자금은 얼마가 필요한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 정도 들어갔대. 그럼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사람이 뭐가 있지?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장터가 열리는데 우리는 이런 조직이 있어, 실행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해. 총회 때도 그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총회 날 어차피 사람 모이니까 장 열면 돼. 우리는 고정적으로 텐트도 항상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조인할 수 있는 조인하는 조직을 끌고 와가지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공간과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멘토와 모니터 이것과 관련한 전문가 지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거 서류로 정리해서 좀 남들한테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5고 법칙입니다. 5고 법칙인데 그거를 이제 살붙이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5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글을 이제 살붙이기를 하셔야죠. 네. 쉽게 써라. 네.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저도 대화 나눌 때 계속 어려운 말 많이 쓰죠, 지금. 무슨 지속 가능, 막 이런. 또 좀 아까 뭐였지? 되게 많이 저도 어려운 말을 써요. 이게 버릇인데, 예. 그래서 있어빌리한 거, 그거 하지 않게 가능하면 쉬운 말로 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짧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이 되게 말하고, 그다음에 생략 많이 하고, 가능하면. 예.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그림을 조금 그려서 같이 포함시켜주면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한 그림 하나 정도로 처음에 공모사업 저도 심사를 뭐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거 보시면 딱 보는 게 뭐냐면 요약서 앞에 있는 거 잘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요약서 보면서 예산서를 훑어봐요. 예산서 보면서 요 요약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의문이 생기면 중간에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찾아보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본다고 물론 다 읽어볼 수도 있는 것도 있죠. 얇은 거는. 하지만 한 이 정도 되는 거, 저도 특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 큰 거 제가 심사를 하면 국토부 심사 들어가면 LH공사로 이만한 걸 한 권을 줘요. 한 사업당.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걸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거 요약서하고 예산이 제일 중요해요. 같이 보면서 예산을 보면 이게 뭔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라는 것까지 하고 잠깐 쉬셔도 되겠죠? 자, 총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제 안을 만들었어요. 요구와
가치를 요구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지? 현안 조사와 가치 조사를 통해서 꺼리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 줄의 글어를 만들었고 그 글어를 이렇게 쉽고 짧고 말되게 하고 생략하고 그림 같은 이 살들을 통해서 근육들만 모으는 겁니다. 지방을 빼고 근육만 모아서 자 풀어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고요? 요건 평가하는 방식의 그 하나의 예예요. 사칙평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회를 치르고 다 치러서 이제 그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죠. 이듬해에. 그게 바로 요 사칙연산 평가 활동인데 하나의 예예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 더하기. 난 이번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 지역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활동으로 우리가 줄이거나 우리가 다듬어야 될 거는 뭐가 있는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가 낭비한 거거나 이번 사업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아쉬웠는데 뭐를 갖다 여기다 더 접목하면 두 개가 프로치가 되면은 훨씬 더 사업이 풍성해지겠다. 아까 제가 얘기한 총회에다가 자꾸 장터를 결합하라고 하는 거, 총회에 김장축제를 막 하자가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예산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김장축제다 그러면 다른 데 김장 지금 담궈주는 그런 거를 모으자는 거죠. 서로. 그래서 지역 안에서 같이 그날 쫙 해가지고 한번 쫙 나눠가 보는 거 해보면 어떨까요? 제안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는 건 뭐냐? 이 나누는 게 뭐냐면 공유하는 거죠. 널리 퍼뜨려주는 거. 그래서 얼마만큼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 건지 어떤 결과물을 나눠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평가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안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왜냐면 해마다 지금 새로운 걸로 막 뭘 만들어서 툭 던지고 말고 이러거든요. 지금 세종이. 근데 사실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쭉 가야 되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연속 사업으로. 근데 가만히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겠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쭉 가야 하는 사업은 계속 가고 있고 새로운 게 자꾸 들어와서 계속 뭔가를 또 메꿔주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야죠. 그래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조직도 커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최소한 돈과 관련된 업무들을 우리가 이양받아야죠. 시민이 지배해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아른슈타인, 얀슈타인이라고도 하는 그 시민의 참여사닥다리라고 하죠. 그 유명한 그 민주주의 참여사닥다리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 찬성하시는 분, 반대 없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이 조작 단계, 1단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단계인 시민에 의한 관료 조직의 통제까지. 이게 중간에 치유 단계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얀스타인의 한번 보세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냥 다 나와요. 요즘은 너무 좋아서. 아른슈타인, 참여 사닥다리. 그러면 이제 느낌이 확 오십니다. 야, 그래. 지금 우리가 공무원하고 시민 참여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이루어지는구나. 맞아. 지금 우리한테 자문한다고 해서 자문만 듣지 결정은 다 공무원이 하고 있어. 우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네. 자치하는 거 맞아? 막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갑니다. 총회 치르기. 여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모으겠습니다. 자, 주민총회에 3가지 운영 원칙이 있는데 3가지 운영 원칙. 첫 번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두 번째,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고, 세 번째, 가능한 이 결정권이 평등하게 넓게 개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참여되어져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 계획들을 살을 붙여가지고 드디어 안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주민총회를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때 키워드입니다. 시기는 언제 할 거냐? 언제 할 건디? 개최 장소는 어디냐? 어떻게 할 건디? 그 다음에 홍보 방법. 뭘로 소문 낼 건디? 성원 기준. 성원 기준은 정해져 있죠. 세종시는. 1000분의 0.5. 그쵸? 5. 1000분의 5명. 그쵸? 그러니까 100분의 0.5죠. 1000명일 때 5명. 그러니까 2만 명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기준이 1%인데 조례상으로 세종이 1000분의 5명일 거예요. 아무튼 대체로 뭐 그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성원 기준을 맞추고, 자, 그 다음에 투표 방법. 성원 기준은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1%로 많이 보더라고요. 서울시가. 근데 그것도 못 맞춰서 막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산시 같은 경우는 아예 300명이라는 숫자를 아예 정해놓기도 해요. 영하 300. 그래서 그랬는지. 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투표 방법. 아까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업무 분장. 위원님은 뭐 하고, 위원님은 뭐 하고, 그 다음에 주차는 어디, 우리 조직 중에 어떤 조직을 우리 지역에 뭐, 예를 들면 해병대 보고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뭐 자율방범대가 좀 도와주세요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업무 협조, 업무 분장. 그 다음에 행정과의 지원과 내용, 행정과의 소통.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쪽쪽쪽쪽쪽 그걸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요청했는데, 요게 이제 다른 데들이 홍보했던 방법이죠. 이렇게 스쿠터에다가 할아버지들 타시는 스쿠터마다 다 뒤에다 요거를 달아드린다든지, 왜 시골 같은 경우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퀴 4개 달려갖고 전동으로 느리게 가는 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뭐 재밌게 뭐 한다든지 스티커 같은 거를 달아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뭐 이렇게 아파트마다 동대표회의하고 연계해가지고 방송으로 이렇게 동대표회의에서 안내방송 같은 거 낼 때 주민총회 언제 있다는 걸 방송을 하게 한다든지, SNS, 지역에 SNS가 있으면 그걸 통과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트럭 같은 데다가 실어놓고 한다든지, 캠핑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다 현수막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논다든지, 지역에 특히 이제 우리 세종 같은 경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쪽에 그 강가 근처에 주차장이 많은 동들이 있죠. 한솔동 말고 저 건너편에 뭐 그런 쪽 동네, 그런 동네 가면 강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카라반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데 카라반마다 다 이거 돌려달라고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발씩씩 다 이렇게 현수막으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세종만의 아이디어, 지역만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건 뭐다? 아까 우리가 회의했지만 역시 입소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자는 건데, 영어명이 맞나 모르겠는데 I형 결정과 C형 결정과 A형 결정이 있는데, I형 결정은 인포메이션을 위주로 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정보 수집형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형 결정은 아까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커먼, 커뮤니티, 코퍼레이션, 뭐 CO 협력하는 구조죠. 그래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C형 구조고요. 그 다음에 A형 구조가 있어요. 이거는 전제적 결정이에요. 나를 따르라. 동의하는 어그리 내지는 뭐 그런 종류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I형과 A형과 C형 결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그 결정되는 내용이 I형으로 하는 게 좋을지, A형으로 하는 게 좋을지, C형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구분해서 먼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할까요? 라고 던져주는 게 좋아요. 그럴 경우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조직원 안에,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할 건데, 우리 동네 저쪽에 있는 그 텃밭에다가 이 뒤에 보니까 공터가 넓게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이번에 다 콩을 심어서 이번에 그 콩을 심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 두유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제공해 보자. 두부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자치회에서 이번에는 저쪽에 저 넓은 공터에다가 올해 콩을 심기로, 땅 주인하고 얘기됐다. 콩을 심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콩 재배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있냐면 농진청에 콩과 관련한 권위자가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이 결정은 아까 얘기한 정보 수집형 결정일까요? 그냥 나를 따르라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권위자예요. 그렇죠. A형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이분을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TF팀을 두고 이분께 이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 이 결정이 비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 합의 방법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 어떤 결정을 할 건지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효율성의 문제는 이렇게 합의의 결정의 구조를 A형이냐, I형이냐, C형이냐 이렇게 맞추어서 결정할 때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합의를 안 해도 협의하지 않고 아니 전문가가 있는데 뭐 하려고 협의를 해요. 그냥 맡기는 게 낫지.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몰라요. 그죠? 콩 다음에 얘기해요. 이제 콩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이 콩에 들어가는 비료를 이제 우리가 사야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 비료에 대한 정보가 여기 안에 아무도 없어. 이분도 콩은 아는데 비료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우는 당연히 이번에 처리를 못하죠. 다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I형, 정보 수집형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정보를 다 수집해 봅시다. 누구가 일단 기본 정보를 가져오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을 때, 자,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런 비료가 있고 장단점은 이렇고 이렇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 수집형 결정입니다. 그래서 전제적 결정과 정보 수집형 결정과 합의적 결정, 이 세 가지의 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결정 구조에서. 아까 지금 우리 위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얘기할 때 항상 이 I, C, A, 정보 수집형 I, 그 다음에 A, 전제적 결정, 그 다음에 C, 협력적, 그리고 합의적 결정.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제가 또 이상한 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원래 제가 요걸 좀 실습으로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요거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뭐, 다른 얘기하고 이것저것 다른 실습을 하다 보니까, 교재에도 없는 실습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걸 못했는데, 간단하게만 훑어보고 말할게요. 사전 홍보부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니까 질문이죠. 주민청의 홍보 자료나 자료집 제공이 충분히 되었는가 일단 질문 던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총회 정족수. 이게 왜 그러냐면 당일날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확실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누구누구한테 체크되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입소문 내서 확보한 사람들의 숫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직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자율방범대에서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죠? 이렇게 조직별로 이렇게 체크할 때 훨씬 좀 도움이 되지요. 이게 고정 자산인 거죠. 부동산. 그리고 나서 아까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개방으로 열어놓은 게 그게 이제 동산이죠. 올지 안 올지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개방성을 두되 기본적으로는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총회에 문의가 있을 시에 응답할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몇 번으로 전화하라고 해놨는데 이 사람은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홍보적인 측면에서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에 대한 부분이죠. 장소는 인지도가 최고예요. 무조건 뭐라고 해도 인지도가 첫 번째고요. 어디라고 하면 거기 아는데 여러분들 서울시 같으면 맨날 모이는 데 있잖아요. 강남역 몇 번 출구 앞 우글우글 하거든요. 대학로 뭐 4번 출구 앞 무슨 뭐 옛날에는 샘터 앞이 막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 대학로에 뭐 어디라더라 뭐 무슨 피자집 앞인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핫플레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럼 그 자리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자리냐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무슨 체육관 이렇게 할 때 가장 효과가 일반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도 잘 되고 운동장에서 하면 여차하면 또 운동장에서 코로나라서 야외에서 해보겠다.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도로. 그런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잽싸게 체육관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 장소를 잡을 때는 총회가 평등한 조건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자신의 불편함이나 핸디캡을 극복하고 똑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이 투표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 이렇게 올라가는 뭐 계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동반, 그래서 관급 시설들이면 일반적으로 저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웬만큼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급 시설에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낫죠. 자, 그 다음에 주민총회 장소를 안내하기 위한 사인물, 장소 안내 사인물들. 이거 똑같아요. 다른 축제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뭐 안내판 없는 데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 화살표로 해갖고 어디 몇백 미터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런 사인물들을 가지고 하게끔 그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 대학교 축제할 때 보면 발바닥 그려가지고 바닥에다 많이 했었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천 등 기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 스위스의 랑츠게마인데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의 실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총회 진행을 안내할 담당자 배치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소위 말하는 체크리스트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장소에 대한 배치인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죠. 장소 배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체육관이라고 하면은 이 뒤쪽에 스크린 하나 크게 놓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그때 할 수 있는 거 놓고요. 이쪽 편 어디다가 스크린 하나 또 놓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 카톡 같은 이 배너나 이런 방으로 들어오는 데를 채널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실시간 들어오는 걸 여기다 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옆에는 뭐를 하냐면은 그 아까 얘기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들, 그 의견을 받는 창고, 무엇이든 배설하세요. 그럼 다 적어가지고 쓰는 장소, 낙서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정책 같은 거 해놓은 것에 대한 선호도 투표할 수 있는 투표 그 스티커 투표용 하는 거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아까 이야기한 기본 중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으로 이 안을 채웁니다. 앞에는 투표기 같은 거, 이 투표기 뭔지 아시죠? 이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리모컨처럼 생겨가지고 투표하면은 앞에 나오는 그런 것도 활용을 많이 하죠.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에 있는 그 폼 기능을 이용해서 링크를 그 자리에서 날리죠. 그러면 다 거기서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택해서 보내면 바로바로 통계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생기니까 바로바로 뜨거든요. 돈도 공짜죠. 그래서 많이 써요. 요즘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민감한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등록하는 부분에서 미리 등록을 해요. 그게 이제 선관위와 결합하는 거예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개인별로 몇백 원이다, 160원인가 몇십 원씩 그 투표할 때 그 서비스료가 있어요. 행정 서비스료가. 그거를 우리가 내고 나면 개인별로 그 투표권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당 아이덴티티 다 확인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증해가지고 들어가서 투표하는 게 있어요. 선관위 안에.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완벽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 제로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근데 지금 현재 주민총회는 그렇게까지 민감한 게 없어서 많이는 활용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당일날 참여자 등록하고 장례 정리하고 내빈 소개하고 격려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빈 소개 격려사 할 때 제발 격려사가 절반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달라.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슬픈 외국어라고 하는 그 수필집이 있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유명한 책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일본 안 살고 미국 가서 살거든요. 왜 그러냐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기가 마라톤을 너무 좋아하는데 도쿄에서 마라톤을 하면은 마라톤 시작할 때 마라톤 전체 뛰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인데 앞에 행사 그 마라톤 한다고 해가지고 개막식하고 그 시장 연설하고 의원 연설하고 참의원 연설하고 무슨 의원 이거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다. LA에 갔는데 너무 놀랐던 게 미국에 갔더니
마라톤 대회 이렇게 딱 현수막에 딱 있는데 시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니까 시장님이 자 여러분 출발! 그러니까 빵 치고 시작하더라는 거죠. 진짜 마라톤 대회답게. 이 얘기가 이제 거기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회 선언하시고 경과 보고하고 의제 발표 및 투표하고 개표하고 이 순서예요, 그냥. 예, 총회 결과 발표해서 패배 선언까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사이클이고요. 이 밑에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내용들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여, 식전 행사, 의제 발표, 주민투표, 결과 공표 정리 요 내용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제가 좀 자료 화면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요게 아까 다양한 참여하는 그 방식을 제가 좀 써봤어요. 현장 선호도 투표, 의견 포스트잇 게시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별 모둠 토론하고 도출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찬반 투표, 기억나시죠? 이거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에 다중 투표, 2분의 n-1.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온라인 투표와 전자투표기. 그래서 심플로라는 프로그램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거 유료 안 쓰고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온라인 폼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척도 투표도 있어요. 척도 투표는 매우 그렇다, 조금 아니다, 난 이건 정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5점 척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죠? 나온 의견들이 다 애매하게 좋을 때, 애매하게 나쁠 때, 이거 선택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럴 땐 아예 척도 투표를 해가지고 점수로 매겨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날 와가지고 총회 한번 치르면은 민주주의 학습하는 거예요. 그냥. 총회 날 와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 이 투표 해볼까? 잠깐만, 저거는 막 투표가 아니라 추첨이네? 해볼까? 추첨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평등하고 공평하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바탕으로 총회가 재미있게 치러지게 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인데요. 코로나 시대 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얘기한 요게 뭐냐면 이거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네이버 폼 검색하고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해보면 돼요. 네, 여러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 폼, 가입해야 돼요. 두 개 다 이제 좀 내가 만들려면 네이버 회원이거나 구글 가입해야 됩니다. 무료긴 하지만 내가 회원이 아니어도 투표는 할 수 있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이건 선관위 투표 관리 시스템, 아까 이용료 내는 거 그거고요. 그리고 나서 총회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결과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평가하고 결과 보고서를 해서 모두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입니다. 총회 자치계획 실행에서부터 총회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평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평가로 한 번 정도 평가해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총회 당일날도 좋고 다음에 평가도 좋고 결과물에도 넣고 총회 회의록에도 넣어서 같이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고요. 총회 자료집 회의록에는 기왕이면 운영세칙 같은 거를 그날 아예 넣어서, 왜냐면 주민들이 매번 오는 사람들이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거니까 가능하면 자료집 안에다가 조례하고 운영세칙 같은 거는 좀 같이 넣어서 출력을 해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총회를 잘 치르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아이디어들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과 결합해서 총회에 주민들을 유도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총회를 치르는지 안 치르는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말만 잘하면 오신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되겠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총회 치르고 나면 거기서 얻어지는 보람과 자기 효능감이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총회 치렀던 데들 보면은 총회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진짜로. 그게 위원회하고 회하고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총회였던 것 같아요. 요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그 힘은 굉장히 큽니다. 총회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으로도 좋고 또 내가 경험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에도 참 좋은 게 주민총회다. 오늘은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계획 세우길 때 아까 얘기했지만 욕구 말고 현안 조사 그리고 가치 조사를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하나의 계획안을 짜보고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합쳐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총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합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 총회를 치르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총회를 홍보해서 마지막에 잘 평가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평가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내년의 계획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총회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대략 오늘 거의 또 장장